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자체가 조작된다는 거는 직접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조작할 수 도대체 있죠?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It's a little strange in that, like the blood doesn't look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팩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엑스팩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국내에도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2017년 그 의사 A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약물을 주사해서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이 A 씨는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아내가 지금 쓰러져서 이제 굉장히 위태롭다고 해서 와봤더니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아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일단 진단을 내리고 살인이나 이런 걸로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일단 그 단계에서는. 이제 그러자 그 의사 A 씨는 아내를 바로 화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숨진 김 씨는 병원에서 심장마비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장례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유족이 타살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가 쓰러졌을 당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장례도 태연히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제 이상한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A 씨의 부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또 그것에 의한 뭐 발작이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죽은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의심을 안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정황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의사가 되게 수상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카론이라는 약물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베카론은 이게 몸의 모든 그 근육 같은 것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이 정지가 되면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숨도 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숨도 근육으로 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약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원래 해야 돼요. 근데 이 약물만 그냥 투입하고 대신 이 호흡에 대한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이 약물을 병원 이름으로 이제 구입을 한 걸 알게 되고 그 다량의 수면제도 그 병원 직원의 명의로 이걸 구입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 병원의 CCTV에서 이 베카론을 무언가에 섞고 이러는 것이 잡혀요. 한 병원 진료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주사기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성형외과 의사 45살 김모 씨의 범행 준비 모습입니다. 그 의사 A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그 약물을 주사해서 이제 살해한 거죠. 근데 이 약물은 베카론은 이게 4-5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다 분해가 돼서 사라지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에도 약물에 의한 범죄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언제나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약물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남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김 씨는 인근 약국에서 자신이 처방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시신을 바로 화장했습니다. 검거는 어떻게 됐나요? 경찰이 자꾸 이제 수사망을 좁혀 들어오자 A 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동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A 씨는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의를 일으켜서 일단 병원을 옮겨서도 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해서 사실 아내하고도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한 여성 바로 여기 이 사망을 당한 이 아내인데요. 이 아내랑 만나서 금방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내가 재산이 좀 있어요. 10억 원 가까운 재산이 있고. 근데 어쨌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도 계속 되게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이혼한 그 자신의 처와 아이에게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더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의사 A 씨는 결국 도주를 하게 돼요. 도주를 해서 뭐 고스트로 휴게해서 수소에서 이제 아마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준비한 약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들 이런 게 일반인들 보통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뭐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지 않아요. 잘하고 계시죠. 자, 극소수지만 이 전문 지식이 악용되지 않도록 좀 스스로 우리 이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식물이 사건의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살인 도구가 되기도 한 그런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투구꽃 살인 사건. 이렇게.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시에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공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예.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네. 내가 또 보관을 한 네,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네,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있겠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그렇죠.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 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입니다. 아니 그거를 세상에. 연구할 정도면 그냥 그 연구를 하지.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아이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그 번째 사건만 가지고 네. 이렇게 연구할 리는 그랬어요.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가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보고를 딱 해놓은 예, 거예요. 이거 환상 부분도 이상하다.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초래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그래서 30대 중반의 약사였던 A 씨가 뭐 약사나 이런 의사 이제 이런 사람들로 주로 상대하는 그런 데이팅 웹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 약사 A가 어떤 여성 B를 만나서 이제 요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을 벌이는 거죠.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PA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약의 양을 잘 맞추지 못한 건지 여성이 뭔가 이제 이상한데 다행히 정신을 거기서 차렸고요. 정신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갔기 때문에 GHB를 검출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단 한 건의 물뽕을 이용해서 그 강간 시도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의심은 되지만 한 번도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한 끝에 약사 A 씨에게서 그 GBL을 1리터를 구매했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 1리터면은 이게 2,000명 정도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GBL이 검출된 첫 번째 케이스였지만 당시에는 그 GBL이 마약으로 또는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소되는 데 도움이 되죠.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GHB는 그래도 마약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소지하거나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범죄용 약품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요 GHB의 원료가 되는 GBL은 그냥 원료인 거예요.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지하고 관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제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주 좀 유해하거나 뭔가 오남용이 우려될 때 그럴 때 임시 마약류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그걸 지정을 하는 건데 이제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GBL이 그 임시 마약으로 지정이 돼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뭐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조금 더 가중 처벌이 있나요?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뒤늦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최근에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뭐 약물을 사용해서 결국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범죄를 아주 용이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거든요. 네.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칼과 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칼을 들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데 몰래 타는 약물은 사실 오히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신설을 한다든지 형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2000년에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법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나오게 된 그 배경도 그 바로 전해죠. 1999년에 15세 소녀가 그 약물을 주입받고 아마 범죄자는 성폭행 같은 걸 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텐데 그 약물 때문에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투입했던 그 약물이 바로 이 GHB,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하게 최대 20년, 그다음에 이 약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벌써 미국이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자정적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마약류의 성분이 있는 것들은 좀 색소를 넣어서 음료와 결합했을 때 색이 변하는 정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좀 이 최소한 어떤 뭐 물과 결합했을 때 좀 색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에 좀 띄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안 좋은 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 술에 혹시 저 사람이 뭘 타지 않았을까? 이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그 해악을 끼치는 거라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거죠. 물뽕이라는 마약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검거했지만 클럽 내 물뽕 적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금방 사라져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뭐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마 과학기술이 다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를 반드시 잡아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좀 이제 마음이 아프게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물과 관련된 이제 범죄가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공업단지 내 전자에서 발암물질 페놀이 영남 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대거 유출됐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은
그동안 수돗물을 믿고 마셔온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991년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 당시 구미에 있었던 전자인데요. 구미 공단에 있었던 전자에서 그 페놀을 넣어둔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무려 한 8시간 동안 페놀이 유출이 돼요. 페놀이. 그래서 그 페놀이 유출이 돼서 그것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3월 16일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사 취수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날 밤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시내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이제 오전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일요일 날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일단 급하니까 거기다가 그 소독제를 막 덮어버려요. 보통 소독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염소인데 염소를 평소보다 10배의 양을 막 갖다 부어요. 근데 제가 곧 얘기하겠지만 페놀에다가 염소를 넣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페놀과 염소가 결합하면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고 특히나 냄새가 몇백 배 더 악취가 나요. 페놀은 거의 독극물에 가깝잖아요. 그 독극물이죠, 사실. 독극물이죠. 독극물. 그 사실 이제 페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페놀을 좀 생소하긴 한데. 페놀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페놀이에요. 아까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프로포폴이고요. 네. 산소와 수소인데 OH. 여기 그렇죠. 여긴 탄소고 수소, 산소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구조물이죠. 근데 이 페놀은 사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독으로서 이게 그 악명을 떨치게 되냐면은 나치 독일. 나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나치 독일 사실 그 나치즘의 핵심이 우생학, 우월주의잖아요. 인종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그 독일 안에서도 나쁜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을 속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학살하는 정책이 그 작전이 바로 T4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사용한 게 페놀이에요. 그래서 페놀이 이제 방류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염소를 뿌리면 염소가 여기 붙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페놀이라 그러는데 클로로페놀은 더 독성이 더 강하고 이건 보통 소독제나 소독약, 뭐 제초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그 세제에 써 있어요. 클로로페놀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페놀이 왔는데 거기 염소를 더 투입해서 보낸 거죠, 가정으로. 이게 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구 시내 수돗물 압수 사태는 230만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듣기 어려운 불신감을 심어주면서 가게의 생수가 동인하고 골짜기마다 물을 때리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는가 하면 배앓이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음식점이나 다방, 각종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냄새로 못쓰게 된 상품을 무더기로 버려 손해 대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우연히 사고가 터져서 그런 거고요. 그 전에도 사실 계속 페놀을 이제 방출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인데 이미 1990년 10월에 그 해서 이 페놀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2개의 기계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쌓이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무단 방류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방류한 양이 325톤을 계속 이제 방류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분노가 정말 폭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와, 기업 이미지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굉장히 선방만이 처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조업 중단 뭐 30일 일단 하고 근데 30일의 조업 그 중단을 채우지도 않고 20일쯤 지났을 때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뭐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풀어주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조업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패널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는데요. 환경처의 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다 경질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는 화가 난 거죠. 그 결국은 대가를 자주 치르게 되고요. 시에도 이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1인당 얼마씩 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소송을 치르게 돼가지고 여기서 막대한 이제 손해를 입게 되죠. 페놀 사건 같은 경우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영화 아시나요? 아니, 저는 어떤 처음 거요? 들어봤어요. 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삼진그룹 그게 그 얘기구나. 영어 맞다. 토익반이라고. 맞아요. 예. 그 코미디 영화 아니에요? 제목만 알아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영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좀 승진을 해볼까 하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회사에 페놀 방류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말단 직원들인데, 근데 그들이 결국은 그 이 회사를 고발하고 이 문제 해결하게 되죠. 근데 실제 이 영화는 모티브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 그 진행과는 상당히 다르게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석한 좀 대로 후련함을 주는 영화긴 한데 굴러가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준 파급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랄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돗물을 그냥 먹었지 생수란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돗물을 끓여 먹었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물을 생수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물 같은 거를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오히려 법으로 제재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공이 김선달처럼. 그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터지자 이제 물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회로 사람들이 우리도 물을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생수를 팔게 해달라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수를 못 팔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 3월 8일자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생수 시장이 열렸네요. 열린 거죠. 합법적으로 된 것이고요. 페놀 사건이 우리의 이 물을 마시는 어떤 그 문화랄까? 이걸 완전히 이제 바꿔놨던 거죠. 우리나라의 물 수질은 다른 나라 어디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좋은 물이라고. 그런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시질 않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 그 재앙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다음에 제대로 처리도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온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온산병이요. 온산병. 온산병. 처음 들어보는. 온산. 그렇죠. 1974년에 그 아마 저희는 아는 이야기인데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거죠. 그 3차의 핵심은 중화공업 육성이었고요. 그래서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 같은 게 만들어질 때예요. 온산에도 단지가 만들어져요. 울주군 온산인데요. 공장에 들어선 건 75년 정도부터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78년부터 아프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85년이에요. 한참 늦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단지에서 나온 아마 독성 물질일 텐데 그것이 아마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거고 주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해녀나 일하시는 그 어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당시 이제 일본의 이타이 병을 조사하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조사하고 일본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이 아픈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이타이 끔찍하네요, 진짜. 모르니까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水俣はもう極めてこう中枢神経を中心に水俣病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 한 대학병원에서 혈중 카드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온산병 환자들은 병원 직원보다 무려 9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당시 카드뮴 함유량이 높았던 온산공단 주민들이 온산병에 걸렸고 오늘까지 각종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남긴 인터뷰랑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뭐 어디 뼈가 뭐 이렇게 시리거나 아프거나 어디 뭐 코가 아프거나 눈이 뭐 부어 있거나 뭐 이런 증세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5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손을 들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1985년 1월) 한국일보에서 그 온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하거든요. 그러자 환경처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건 공해와 상관이 없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10일 동안 역학조사를 해요. 그리고서 아니나 다를까 10일 후에 다시 공해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985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주민 3만 7천 명을 이주시켜요. 당시 세금 무려 1,200억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은폐네요. 2주만 은폐가 시키고.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시게 놔뒀다가는 더 아파질 테니 2주로 마무리한 거네요. 2주 시킴으로써. 여전히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사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고 잘 몰라요. 지금도. 동네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추적할 길도 없고.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추정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물론 정확히 모르지만 85년 지금 10월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주시키고 하는 것이 86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치러지고요. 88년 올림픽의 전초 그런 행사였죠. 아마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강제 이주시키고 막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런 공해병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낙동강 패널 사건이 91년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업들이 마구 이런 것들을 방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묻어뒀던 것이 뒤에 터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사건이죠. 비가 오거나 특히 폭우가 내리거나 그러면은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 이제 부도덕한 그 공장에서는 폐수를 그 물에 흘려서 보내는 몇 년 전에도 한번 있지 이야기들이 않았나요? 잊을만 하면 언제나 나오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오죠. 김천시 어모면의 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페놀 수지 2톤이 누출됐습니다. 봉화군 낙동강 상류 지천에서 며칠째 정체불명의 오염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재련 공장에서 맹독성 페놀이 포함된 유독물질이 다량 유출돼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지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6등급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네. 이런 감시 체제는 감시하는 눈은 저희가 좀 부릅뜨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 폐수나 이제 오염물질 방수에 대해서는 경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사경에서도 상당히 그 많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픈 얘기죠. 실적을 올린다는 거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기회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책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다 이만큼 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정말 뭐랄까 그 단속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막 답답해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 환경에 대한 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지저분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 버리는 문제를 누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집에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분리수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꼼꼼하게 지키기보다는 귀찮으니까 그런 종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기업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이걸 마시고 어떤 아이가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지 당장은 일으키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방류되는 걸 보거나 그러면은 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하고 다음에 저희가 온산병 같은 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큰 사건인 페놀 사건이 터진 걸 보면서 그 모든 이런 문제들은 제때 다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열은 사실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권력을 주는 것이고 이 권력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범죄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심각한 이 권력과 관련된 범죄들이 있었는데 2015년에 있었던 그 흔히 알려지기로는 인분교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인분교수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기도의 그 모 사립대학에 있던 장모 교수가 있었는데 직원을 학대하고 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A씨라고 할 텐데 이 A씨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웠던 일은 다른 직원들까지도 장 교수와 합심하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학대를 하게 되는데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현직 대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화면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누군가 업무를 지시합니다. 한참을 다그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의 대학 스승 장모 교수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협회에 제자인 29살 김모 씨를 취직시킨 뒤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인분까지 강제로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때 했던 이 학대가 내용이 너무나 이제 끔찍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일을 시키면 잘 못한다고 하면서 뭐 다음에 심지어 뭐 너는 보면 뭐 이렇게 혐오감이 든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걸어서 야구 방망이로 막 허벅지 이런 데를 구타를 했던 거예요.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구타를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학대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손발을 묶고 다음 입에다가는 걸레를 물리고 얼굴에 이렇게 비닐봉투를 씌워요. 봉투를 씌운 다음에 안에다가 호신용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캡사이신보다 2~3배 이상 더 강하다는 그 최루액을 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고문인데요, 학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이름이기도 한데 인분을 막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요 여러 차례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수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메신저로 몇 대 때리라고 슬리퍼로 몇 대 때려 이렇게 지시를 그럼 다른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또 학대를 하고 때리고 구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고를 하지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 참. 가해자들이 A씨를 감금하고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심지어는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벌금을 오히려 물려서 벌금으로 받은 돈이 4천만 원에 달한대요. 심지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 인정하게 해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 이행 각서 같은 거를 억지로 쓰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런 돈을 빌린 적은 없는데요. 그렇죠. 억지로 이제 쓰게 하는 건 채무 이행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돈을 갚으라 그러면서 오히려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막 떠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가혹행위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동료가 이제 설득을 알려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신을 이제 가혹행위하는 정보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그 정보를 그 같은 동료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동료가 그걸 사실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 장모 씨. 대법원이 장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장 씨 등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도대체 이 A 씨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버티고 있었을까? 이 A 씨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학계를 보니까 학계에서는 그 지도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이 장모 교수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를 잘 밀어줘서 교수를 만들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힘들지만 이걸 끝까지 참고 잘 버티면 나를 도와서 학계에서 잘 되도록 해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학계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잘못 찍히면 그렇죠. 네. 내가 이 분야를 완전히 떠나야 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두려움.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폐쇄되고 그 안에서 권력이 주어져 있고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부의 아주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야 그걸 당하느니 그걸 그만둬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는 그 연구나 일이 그럼요. 자신에게 네. 다일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뭐 밥벌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내가 이걸 못 참아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가 이제 본인 제자를 이런 식으로 범죄를 가한 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가 대학원생이고 논문을 쓰고 이 분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로 있는 데인데 학생들은 특히 논문을 교수가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교수한테 전적으로 맡기거나 학교에 그냥 맡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찍힐 수가 있어요. 쟤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학생한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돼요. 권력형 그 범죄의 또 한 가지 그 안타까운 예가 하나 있는데 2020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그 피해자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요. 최숙현 선수. 결국 이제 그 가혹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과 팀 닥터 또 선배한테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며 두각을 나타냈던 최 선수는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 닥터로부터 끊임없는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고발했습니다. 주동을 하는 사람이 감독, 이 안에 동료들 모두가 다 이 가혹행위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최 선수의 그 10년 선배였던 장 씨는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대요.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 최 선수를 폭행하고 그 다른 동료들한테 폭행하도록 막 사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팀 닥터라고 이제 불리는 이 안모 씨는 실제로는 그 의사 자격증도 없고 선수들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수들을 그 뭐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도 있었다는 그 제보도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선수가 회식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는데 아니 너는 그 몸무게 체중도 조절 못하면서 무슨 탄산음료냐 이제 이러면서 빵을 20만 원어치 사다가 억지로 이걸 먹어 막 먹이는 거죠.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다가 토하고 하면서 억지로 이제 끝까지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아침에 복숭아를 한 개 먹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아니 체중 조절도 못하면서 무슨 복숭아냐 이러면서 따귀를 20대를 때리고 무려 20분간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 선수가 숙소를 한 이틀 정도 무단 이탈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최 선수를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모님 보고 최 선수를 폭행하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요거를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깨면 뒤로 돌아. 너는 나한테 2번 맞았어. 매일 맞아요. 선생님들은 다 너를 응원하고 너를 다 좋아해.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견디다 못한 최 선수는 여기저기 진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6번이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경주시청, 경찰청에다가 이거를 고소하기도 했고요. 대한체육회에도 진정을 하고 철인 3종 경기 협회에도 진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걸 귀담아 듣거나 하기보다는 심지어 뭐 경찰서에서는 원래 운동이 다 그래. 원래 거긴 욕하고 때리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이 최 선수를 가장 이제 좌절케 했던 것은 자기 주변에 같이 그런 가혹행위를 당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이 범인들이 그 동료들을 협박 효유를 해서 아무 일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서를 쓰도록 한 거예요. 그걸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자술서들이 왔는데 다 문제 없다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최 선수가 듣는 순간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모 씨나 이 감독은 처음엔 발뺌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동료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되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이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저 사건을 좀 봤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의 가장 큰 골자가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체육인 인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비리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직권으로 실제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먹거리 같은 거는 바른 먹거리 이래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길러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지는데 저런 어떤 체육 경기, 문화예술품, 작품 아니면 학계의 논문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비폭력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그냥 드러난 성과만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미워서 그랬겠어라고 하는 관념으로 우리가 저렇게 포장하고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자책감도 좀 드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 여러 곳에 권력이 있죠. 권력이 생기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상의 선을 넘기 시작할 때에는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장 작가님은 이 사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면서 이제 제일 드는 생각은 나는 이런 처지에 빠지면 과연 이성적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랑 맺는 관계에 늘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악착같이 착취해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런 사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강서구에서 2014년에 일어나는 어떤 살인 사건인데 피해자가 3천억 원대 재산가예요. 이분은 그냥 제가 송 회장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이제 건물 부자입니다. 강서구에 뭐 웨딩홀, 사우나, 상가형 주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관리 사무실로 쓰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자기 소유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 아내분이 남편이 새벽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나? 이러면서 거기를 갑니다. 그게 3시 20분. 갔더니 이 관리사무소는 피범벅이 돼 있고 남편은 머리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10차례 이상 맞은 것 같고 현장을 보니까 송 회장 지갑에 23만 원이 있었는데 안 가져갔어요, 범인이. 네. 네, 그리고 손가방도 있었는데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손가방을 살펴본 흔적은 있어요. 막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나 때린 다음에 돈은 안 가져갔다. 그리고 살인이 목적인. 살인이 목적이고 돈을 노린 것도 아니구나. 수사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은 뭐 수사 기본이니까 CCTV 다 확인하죠. 주변 CCTV들 막 확인하니까 어떤 용의자가 이제 좀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위아래 다 검은 옷. 이 사람이 CCTV를 보니까 거기서 막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피우는데 현장에 담배는 없어요. 꽁초 다 자기가 가져간 거죠. DNA 밝혀질까 봐. 그리고 그 송 회장이 사망한 관리사무실 건물 3층에 여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화장실 첫째 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관리사무소 문이 보인대요. 그 여자 화장실 첫째 칸에 숨어 있었어요. 완전 치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동선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송 회장이 이 건물로 올라와서 사무실 앞에 서는 걸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서 뒤에서 둔기로 막 때립니다. 사실 송 회장이 한 번 중간에 저항도 하는데 그때는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고 다시 때려요. 부검을 했더니 둔기라고만 이제 경찰은 당시 발표를 하는데 이 둔기는 한쪽에는 날이 있고 한쪽에는 날이 없는 형태의 그런 무기다. 날이 있고 날이 없다. 손도끼였어요. 한국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손도끼로 범행을 한다는 게 좀 낯설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영화 같잖아요. 네.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영화 황해하고 지금 비슷하다. 과정이 황해랑 너무 비슷해요. 황해랑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경찰도 중국에서 어떤 그 청부살인을 폭력 조직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손도끼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이게 만약에 청부살인이다 그러면은 이 실행범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다는 거를 밝혀내야죠. 그렇죠. 실행범을 잡으려고 이 사람 CCTV를 계속 분석을 합니다. 건물 일대를. 나와가지고 걸어가더니 거기서 택시를 잡아요. 택시 가는 거 CCTV도 분석하고 보는데 범인이 그날 밤에 택시를 되게 여러 번 갈아타요. 완전 치밀하게. 치밀하죠. 네. 이 범인이 나중에 보면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 전부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가 이 GPS가 달리지 않은 택시들도 있어가지고 당시에 경찰이 이 CCTV를 확인을 한 게 2,000대가 되고 택시 GPS 10만 대를 분석을 했대요. 근데 결국 그 택시를 찾습니다. 첫 번째 택시를.
처음 탄 택시를 찾아요. 내리고 내린 거 이제 CCTV 찾아가지고 또 두 번째 택시도 찾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또 이 범인은 걸어가지고 또 딴 택시를 잡는 거고. 마지막에 어느 찜질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한 새벽 2시경. 찜질방까지 가서 결국은 이 사람 이름을 알게 됩니다. 찜질방 직원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10년 단골이다. 팽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짝퉁 가방을 만드는 짝퉁 가방 업자다. 이제 거의 잡았네요. 거의 잡은 줄 알았는데 팽 씨는 이미 3월 6일에 출국했네. 중국으로 인터폴에 수배를 걸고. 팽 씨는 근데 이제 막 살펴보니까 이 송 회장이랑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팽 씨가 그날 뭐 밤에 범행 저지른 새벽에 통화한 거, 뭐 이런 거 문자 보낸 거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했더니 그날 밤에 그 범행을 저지르고 찜질방에 와서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고 통화도 해요. 근데 이게 상대방 전화는 대포폰이에요. 느낌이 슬슬 오죠. 그 대포폰으로 새벽 2시 7분에 이 팽 씨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 대포폰 주인은 1분 있다 답장을 해요. 그 시간에 뭐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대포폰의 주인, 이 사람이 팽 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돈도 좀 줘요. 이 대포폰 주인이 범인인가 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중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 시의원이었어요. 현직 시의원. 지난 3월 수천억 원을 가진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김영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부살인 용의자인 김영식 의원은 매우 촉망받던 신진 정치인이었습니다. 도시계 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식 서울시의원입니다. 마지막 신형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김 의원이라고 할게요. 팽 씨와 김 의원의 관계도 이제 쭉 밝혀지죠. 이 둘은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팽 씨의 형이 김 의원이랑 둘을 소개를 해줬더니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친하게 어울렸는데 팽 씨가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대요. 사업이 망하니까 김 의원은 팽 씨한테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뭐 팽 씨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투자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팽 씨가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다. 김 의원과 송 회장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송 회장이 사망한 관리사무소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를 열어봤더니 어떤 서류가 하나 있었어요. 지장을 찍은 내가 송 회장한테 5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고 지장이 찍힌 그런 서류가 있었고 그게 김 의원이었어요. 그날 범인이 뭔가를 옷가방을 열고 막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걸 찾으려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송 회장이 자기가 그 장부를 쓰고 있었어요. 매일 돈을 누구한테 얼마 줬다, 오늘 누구한테 술을 사줬다, 정말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김 의원한테 술을 많이 사준 게 한 번 술값이 막 수백만 원인 거 그런 게 많이 써 있었어요. 장부에. 유흥주점에 약간 이권으로도 왔다 갔다 한 게 있나 보다. 그렇죠. 나중에 경찰이랑 검찰이 송 회장은 김 의원한테 선거자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줬다. 대신에 김 의원은 송 회장이 갖고 있던 어떤 땅이 있었는데 여기를 상업지구로 바꿔준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 하지만 바뀌어지지 않았고 송 회장이 화가 나서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터뜨리겠다. 너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근데 김 의원이 이 송 회장한테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팽 씨한테 송 회장을 죽여달라 이런 부탁을 무려 2년 동안이나 했다. 그리고 팽 씨는 결국 범행을 하려다가 마음 돌리고 하다가 그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이제 경찰이 밝힌 이유입니다. 중국으로 도피한 팽 씨 어떻게 됐어요? 이 인터폴 수배가 잘 돼서 5월 22일에 잡히게 됩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한테 팽 씨를 넘겨줄 때 이 팽 씨가 중국 구치소에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목에 족쇄도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형사님이 팽 씨를 선양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한 말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팽 씨가 거기서 막 울더래요.
그리고 그래서 팽 씨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 자백을 했대요. 형사에게. 네. 나한테 손도끼랑 전기 충격기를 준 것도 김희원이고 그때 택시를 여러 대를 타고 도망가는 그 방법도 김희원이 알려줬다. 네. 근데 내가 중국의 구치소에 있으니까 나보고 자살하라고 하더라. 네. 자기는 이제 거기까지 몰렸는데 자살하라고 하고 형사님은 고생했지 하니까 그 순간 이게 뭔가 이러면서 마음이 확 돌아왔나 봐요. 현직 시의원이 10년지기 친구에게 청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팽 씨는 김희원이 재력가를 손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을 열심히 하고 토막까지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팽 씨가 범행을 주저하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여 차례나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팽 씨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자살하라고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근데 김 의원은 굉장히 완강하게 자기 혐의를 부인해요. 이거는 팽 씨가 강도살인을 저지른 거다. 엄한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신은 팽 씨랑 친구 사이인데 왜 친구랑 전화를 할 때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냐? 아니, 친구는 친구인데 좀 깡패 친구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눈이 좀 그래가지고 내가 정치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 범행 저지른 다음에 왜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수하라고 자수하기 전에 좀 술이나 한번 먹고 자수하라고 그런 의미로 준 거다.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주한 거를 못 밝히게. 네. 증거가 없으니까. 네, 증거가 없으니까. 그 팽 씨와 김 의원이 서로 이제 오간 그 문자 메시지를 나중에 좀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는데 좀 암호처럼 돼 있어요. 뭐 물음표 뭐 이런 것만 있기도 하고 오늘 안 하면 내일 반드시 하고 내일 못 하면 언제라도 꼭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살인이라는 말을 피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확실한 물증은 없고 그 다음부터 재판에 가니까 이거 완전 진실 게임이 되죠. 그렇네요. 10년지기 친구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전원 김희원 유죄. 청부살인. 청부살인이다 이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김희원한테 불리했던 그 검찰 측 증거가 뭐였냐면 둘이 같이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서 김희원이 팽 씨한테 쪽지를 막 몰래 보내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라. 지금 네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강도살인을 한 건데 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거면은 그런 쪽지를 안 보낼 것 같잖아요. 예. 제발 사실대로 말해. 뭐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걸 보내야죠. 뭐 이상하죠. 이제 2심, 3심에 가서도 이 쪽지가 결정적으로 그 김희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이 돼서 팽 씨는 실행범인데도 25년형을 받고 김희원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네. 와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살인을 부탁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 팽 씨가 김희원한테 7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 이걸 탕감해주겠다라고 김희원이 얘기도 했다고 하고 만약에 잘못돼도 너의 가족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도 친구 부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될까? 심지어 팽 씨는 다른 전과는 있었지만 폭력 전과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팽 씨한테 좀 의존성 인격 장애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네. 의존성 인격 장애는 이제 인격 장애들 중에 분리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인격 장애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도 타인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김희원도 약간 이 팽 씨의 성격을 좀 간파한 면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이용하고 친구는 좀 시키면 할 사람이야. 그렇죠.
김 의원이 팽 씨를 포섭하는 방식, 요거는 로버트 치알디니라고 되게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설득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 상호성의 원칙인데요. 내가 누구를 설득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약간 베풀고 나면 그 사람은 부담을 갖게 돼서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담을 갖게 되죠. 팽 씨가 사업이 망해서 쪼들리고 생활비가 없을 때 김 의원이 생활비를 용돈조로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팽 씨 입장에서는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일단은 사람은 자기 입장을 한번 정하면은 어지간하면 그걸 바꾸기 싫어해요. 근데 김 의원도 팽 씨한테 이런 걸 시켜요. 같이 범행 장소를 답사를 합니다. 이 건물 이렇다 이러면서 답사를 하고, 너는 송 회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랑 송 회장이랑 만나는 날에 팽 씨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게 해요. 그러니까 이 청부살인이라는 큰 범죄의 앞 두 계단을 밟게 한 거예요, 이미. 이런 것만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팽 씨를 설득을 한 거죠. 당시에 이제 법원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의원 자리에 있던 사람이 청탁을 받은 것도 비난 가능성이 큰데 이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살해한 것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믿고 따르는 친구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살해를 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여기 이제 믿고 따르는 친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 표현을 보면서 저는 좀 그 둘이 과연 친구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나를 이렇게 막 끌어갈 때, 특히 또 내가 한창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일 때 끌어갈 때 나는 어떻게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